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뭐 중요한 자리에 오를 때 사회 통합이다, 국민 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나라나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외세 침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연히 그 국론 분열이나 국민이 분열되어 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조선이 일제에 멸망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노예가 많게는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 양민이 한 20%, 양반이 한 10% 정도 참여했던, 완전히 그 자국민을 신분제로 나누는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선 일체 또는 그 일본 국가 동일한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일 합방 문제에 대하여 그 당시의 조선인들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 통합이다, 이 사회 통합이라고 할 때 이 그 어떤 깃발, 내세워야 하는 기본 가치 또는 그것을 위한 실행 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내부의 분열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아주 그 극대화되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분열했던 국론이나 그런 사회가 통합하는 예는 뭐 아주 부지기수로 많죠. 예로 그냥 이건 뭐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BC AC 300년 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사양길에 들어갔을 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었고, 그 당시에 이제 중원, 서쪽 위쪽 방향이죠. 지금 그 중앙아시아 이쪽에 있는 그쪽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력이라고 하는 훈족이 이제 아주 그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틸라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지도자를 세워서 훈족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당시에 뭐 세계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동로마와 서로마 지역을 말하죠. 이 지역을 침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그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아주 완벽하게 잘 그 방비함으로써 공성전에 그 실력이 없었던 기마 민족이었던 이 훈족이 결국은 동로마 정벌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서로마로 진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마 지역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서고트족과 게르만족, 서고트족은 좀 게르만족과는 좀 다른 민족이라고 해요. 서고트족과 이 게르만 민족의 그 뭐라고 할까, 이주라고 할까, 그 로마의 국경으로 이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투쟁, 이 투쟁을 방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훈족이 밀고 오면서 결국은 게르만족도 밀려나고, 또 게르만족이 밀려나니까 서고트족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서고트족이 밀려오니까 결국은 서로마 국경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그렇게 밀려 서로마가 결국은 서고트족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전에 이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의 침입에 대응하는 서로마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싸우고 있었던 서고트족과 게르만족을 설득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이죠. 외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까? 예, 내부의 적을
하나의 그 파트너로 이제 연합을 하는 그런 이제 통합의 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로마 제국, 소고트족, 게르만족이 연합해서 훈족을 방어하게 이릅니다. 1차전이죠. 물론 2차전에서는 결국은 아틸라에 의해서 로마가 한 번은 점령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중국의 국공연합이죠. 그 당시 만주 일본군의 침략에 대응해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합니다. 과연 같은 민족 간에 좌우가 대립할 때 과연 그 당시에 그 뭐라 할까 좌우 연합에 있어서의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누구고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럴 때에 늘 손해를 보는 측은 우측입니다. 우파죠. 우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좌우 합작, 통합이죠. 연합, 국공 합작을 이루었을 때 결국은 일본 만주군과 처절하게 투쟁한 측은 장개석의 국민당 우측입니다. 모택동의 그 공산당은 살살거리면서 결국은 전력을 이 일본 만주국과 투쟁하는 데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그 힘으로 결국은 국민당을 내쫓고 이 중원을 차지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훈으로 봐서 결국은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결국은 내부의 국공합작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건국 전야에 사건이 발생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 시에 당을 창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지주계열이나 친일 활동을 했던 수많은 그때의 사회 지도자들은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창당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 초대 이제 사무총장이 대표가 송진우 선생이죠. 그 다음에가 바로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이 한민당이 결국은 민주국민당으로 그리고 민주당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이 계열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창업, 즉 건국할 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촉성회라 독촉회라고 하는 그냥 정치 단체 정도만 친목회 정도만 만들어 있었던 거고, 기본적인 당은 이제 한국민주당이 최초의 당이죠. 결국은 이 한민당과 이 이승만 대통령 계열은 내부 권력을 가지고 이제 투쟁을 아주 처절하게 하죠. 지금 우리가 좌우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투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치열하게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건국할 시에 가장 방해 세력이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로당 그리고 여운형계의 이제 건준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과의 경쟁에 있어서 결국은 이승만 계열과 민주당, 그때 친일 계열과 지주개혁 계열이 이제 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 한민당 계열은 결국은 끝까지 연합을 했다, 분열했다, 연합을 했다, 분열했다 합니다. 근데 분열할 시에는 권력을 가지고 분열을 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즉 좌익 계열은 생존을 위한 방해 세력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억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좌익 계열의 정권의 적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우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하고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결국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좌우 통합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18이다, 뭐 4.3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이 국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뭐 좌우 날개로 움직이는 이 나라의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뭐 좌측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일이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3 사건 같은 것들을 이것들을 그 외국적 차원에서 보상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경쟁자는 과연 누굴까요? 그 누구를 위하여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좌우 합작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좌우 합작의 정치의 지형의 변동이 생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좌를 멀리하고 우 내부의 또 다른 세력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계열의 이제 세력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결국은 1952년도에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신만의 그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당을 새롭게 만들죠. 그게 자유당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라는 바 또는 원하는 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으로 이번에 40 총선에서 변화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계열 이 연합전선을 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이 들어갈 거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들의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계열이 생각하는 이 지향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지향점이 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계열들을 주력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또는 지난 정권, 지난 정치 세력을 다시 주력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더욱이 이명박 계열에 있는 정치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주력이었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정치 세력은 그 배신을 손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것이 누구든 간에 언제든지 짓밟고 나간다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관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이제 정치적 연합을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적 연합과 국민 통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 통합의 보편적 가치로 자유, 인권, 법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죠. 이거는 비전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건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 인권, 법치가 흐트러지는 나라는 이거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따라서 이 사회 통합이나 국민 통합을 얘기할 때 그 시대에 진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본 가치는 뭐고 생각은 뭔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의 역할이 바로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기본 가치가 자유, 인권, 법치다라고 이제서야 제시하고 이런 마당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과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월급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을 위한 해법이나 기본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제시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 평론가처럼 비판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에 대한 기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기본 방향을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무엇인지 제가 그분을 놓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국민 통합을 위한 가치는 무엇이냐? 국민 또는 시민 개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이익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개인이 자신의 아주 그 핵심 가치,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재산입니다. 재산. 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것이 월급이든 투자든 어떤 형식으로든 말이죠.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 또는 시민 개개인에게 그 시민의 기본 가치, 즉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통합의 제1번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천 시민의 퀀텀 점프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바로 이 시민 개인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 공평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또는 그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노력할까? 그 계획은 뭘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분열이나 정치 투쟁이 결국은 재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뭐든 심지어는 국회 회기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여야 정치인들이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부정부패 보십시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 이 모든 사건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한 재산 축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다락 같은 부동산 상승으로 고통을 받든 또는 저임금으로 또는 65세 이상들이 빈곤율에 시달리든 말든 아랫바가 아니고 필요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주는 걸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본처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그 노후 생활 또는 젊었을 때도 기본적인 그 가치의 투자를 통해서 적어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역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아줍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이라고, 민주당이라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줘야 하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인천 시민의 퀀텀 점프 프로젝트 3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3가지 프로젝트만 성공한다면 인천 시민은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에너지를 모두 이번 기회에 소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